흔히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경제가 결국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가 이긴 게 아니고 민주당이 왜 졌는가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향후에 한국 정치에 어떤 함의가 있을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이 캠페인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있지, 이 어려움을 내가 풀어줄게 라는 식의 접근을 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먹사이즘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해석을 했는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한국 현실 정치를 보더라도 현재 한국의 더불어민주당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민주당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를 트럼프가 왜 승리했는가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민주당이 왜 이기지 못했는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경제가 결국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가 2016년 첫 번째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처럼 미국의 북부에 있는 세계 공업 중심 지역이었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세 개 주에서도 또다시 2024년에 트럼프가 예상보다 훨씬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 사정 때문에 백인 노동자층이 오히려 민주당이 아닌 트럼프를 선택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 경합주 4개 중에서 조지아 같은 경우에 다시 트럼프가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 남부 경합주에서는 라틴 계통 또 흑인 계통 남성들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라틴 계통 또는 흑인들은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그 공식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20대, 30대 미국의 남성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 30대 젊은 층들은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20, 30대 남성들의 지지도가 매우 높게 증가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결국은 경제 문제 때문이다라는 해석을 흔히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이든 3, 4년과 트럼프 1기 2017년부터 한 2020년까지 살 때 미국 경제가 정말 더 나빠져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수치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20년에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했던 것이 급반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은 사실 트럼프 시대의 성장률과 바이든 시대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바이든 때의 성장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이든 때 경제가 나빠져서 과거 트럼프 때가 더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올라갔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보면은 트럼프 때도 일자리 창출이 일정한 수준 17년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2020년에 코로나 충격에 의한 일자리 감소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급반등하고요. 22년에도 계속해서 평상시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이 있었고 23년 유사합니다. 24년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 충격 이후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일기보다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20년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일자리들이 21년에서 22년 늘어난 것이 그림에서 보기에 충분히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인 충격, 그 충격 이후의 회복,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특별히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도 역시 보시면 25세에서 54세의 고용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트럼프 일기 때 사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기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가처분 소득 역시 트럼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들어와서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많은 재정 지출을 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일시적으로 더 높아졌다가 가처분 소득이 22년에 줄어들었다가 그렇지만 다시 좀 회복되는 그런 국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가처분 소득 흐름을 볼 때 트럼프 일기에 비해서 바이든 때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보더라도 비슷한 것이 사실 보입니다. OECD 평균과 미국의 GDP 성장률 자료를 보시면 OECD가 하늘 색깔이고 미국이 주황 색깔인데요.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미국이 경제가 상당히 좋았던 시기입니다.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2021년, 22년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나빠졌다가 23년부터 다시 좋아지고 24년도 더 좋은 그런 양태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의 충격 그리고 충격에서의 회복기에 나타나는 그런 추세들이 상대적인 비교에서도 보인다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트럼프 때 인플레이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만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양적 완화 조치까지 취하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까지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를 올렸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다가 급격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23년부터는 다시 낮아지고 EU 국가들은 거기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 트럼프 때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바이든 때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이 더 상대적으로는 낮아지는 그렇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바이든 때 인플레이션율이 훨씬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성장률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경제가 나쁘지 않았는데 왜 경제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노동자 계급,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특히 남성 청년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면은 사실 경제가 나빠졌습니다. 이 전반적인 평균적인 수준에서 경제의 변동이라는 것은 비교해 볼 때 나빠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동자 계급에 한정해서 볼 때, 그리고 또 청년들, 특히 남성 청년들을 한정해서 보면은 자료가 더 나빠졌다는 것을 사실 보여줍니다. 실질임금 자료를 보시면은 트럼프 일기 때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졌다가 2023년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합니다. 즉,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바이든 때 떨어졌다. 이 역시 일정한 그 코비드라는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충격과 충격에서 회복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회 평균적인 것보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자료는 이게 실업률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돼 있다가 이제 팬데믹 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흑인 실업률입니다. 흑인들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회 전반적인 실업률보다 항상 높습니다. 점선으로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역시 움직이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코로나19 때 훨씬 더 나빠졌다가 점점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시절하고 비교하면은 여전히 바이든 때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이런 팬데믹이 왔고 회복 과정이라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흑인이나 라티노 같이 이 실업률이 더 높은 그 소수 인종들 같은 경우에 바이든 때 더 나빠졌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트럼프 때 물가가 낮았다. 그런데 OECD 국가하고 비하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비드-19 이후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트럼프 시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비교하다면 먼저 생활에 관련된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로 트럼프 쪽에서 대선 캠페인 중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오르고 석유 값이 오른다라든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서 화석 연료를 줄이면서 석유 값이 오르고 그래서 에너지 값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시키고 그리고 중동 분쟁도 빨리 종결시키고 화석연료 더 확대해서 에너지 가격을 잡겠다라는 식의 그런 공약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주택 가격도 사실 같이 바이든 행정부 때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 임대료 인상 때문에 다른 휘발유라든지 생필품에 대한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자료인데 트럼프 기간보다 바이든 기간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그래서 고금리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고금리 때문에 금리에 취약한 계층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그 이전에 2008년 이후에 거의 10몇 년 동안에 이어졌던 양적 완화로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점에 정권을 잡고 그것 경제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현상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이라든지 고용률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들을 높게 평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권자들, 특히 특정 지역, 특정 그룹의 유권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공약을 통해서 파고 들어갔다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트럼프 때에 비해서 바이든 때 상당히 낮아진 것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실업률 같은 것들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법 이민자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일기에 또 지속했고 그리고 지금도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민에 좀 더 관대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시절에 불법 이민자들 수치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이민자 수치의 증가를 가지고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식의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줄기차게 트럼프가 캠페인 기간에 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실제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노동자라든지 흑인, 라틴 계통의 남성 유권자들에게도 먹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캠페인은 굉장히 단순하고 대증적인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있지 이 어려움을 내가 풀어줄게 라는 식의 접근을 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먹사이즘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해석을 했는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은 사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신빙성이 없다 내지는 모순된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당장의 이해 당사자들은 한테는 달콤한 사탕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없애줄게 라는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인 해법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해법들이 설득력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먼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관세를 10%에서 20%,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높여서 외국의 값싼 물건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차 의무조항 같은 것들도 없애고 중국의 미국 차량 수입도 막고, 그래서 이른바 자동차 산업이 중요했던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미시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해법을 통해서 표를 모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미국의 친구들도 최근에 웨이터나 웨이트리스트 하면서 팁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젊은 층을 타겟팅으로 해서 팁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방식이 기존에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트럼프가 경제 문제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을 잘 설득해서 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트럼프가 이긴 게 아니고 민주당이 왜 졌는가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향후에 민주당 또는 향후에 한국 정치에 어떤 함의가 있을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노동자층들, 중산층, 그리고 라틴 계통 또는 흑인들 같은 소수 계열의 사람들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흔히들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했던 그런 그룹들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거나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한 결과로 이번 선거에서 진 것입니다. 뒤집어 말을 하자면 왜 민주당은 지금 일어난 그룹들의 이탈들에 대해서 적정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은 레이건 그리고 아빠 부시 이후에 정권을 되찾은 빌 클린턴 때부터 굉장히 경제정책 면에서 우경화되기 시작합니다. 중도를 포용하겠다는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캠페인 기금을 많이 돈을 내는 그런 큰 손들도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자본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정책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의 리버럴한 정책을 유지했습니다만은 경제 정책에서는 굉장히 보수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화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노동자라든지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경제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주요 문제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클린턴 8년, 그 이후에 아들 부시가 8년을 하고 다시 오바마가 8년 집권했는데 클린턴 8년과 오바마 8년 동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지는 젊은 진보적인 대통령들이었지만 사실상 정책은 매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경화되는 보수화되는 정책들을 오바마도 사실 했습니다. 바이든이 사실 그런 클린턴과 오바마의 매우 보수화된 민주당의 정책적인 입지를 다시 민주당의 진보적인 입지로 돌리는 정책을 4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4년 동안에 한 업적이 빌 클린턴과 오바마가 16년 동안에 한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정책들이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주요한 입법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 대선에서 놀란 것은 경제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에
트럼프가 더 우위에 있다는 식의 여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왜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당장에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득하지 못했는지 저는 그게 오히려 경제 문제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열의에 있다는 식의 포지션을 취하는 전략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경제했던 자신들의 비전과 철학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뚜렷한 답이 없이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라틴 계통 사람이나 흑인 남성들이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트럼프를 과연 지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지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이민자로 들어와서 이제 민주당 정권이나 이민의 포용적인 정권에서 시민권을 받은 그런 흑인들이나 라틴 계통 사람들이 불법 이민 들어오는 걸 더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 자기들 일자를 뺏어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서 기득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이민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해서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즉각적이고 자기 눈앞의 이익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조합들을 가지고서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서 트럼프가 캠페인을 했고요. 민주당과 공화당 공약을 비교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팁의 세금을 없애준다라든지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들 특정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어줄게라는 식의 공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세그멘티드 되어 있는 그룹들이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못한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는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지 않느냐의 선거가 되었다는 것이고 트럼프에게 투표를 해서 안 된다는 것만으로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어렵다. 민주당이 트럼프를 능가하는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새로운 열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보였던 해리스의 문제이기도 하고 후보 교체가 늦었다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좋아서 투표를 하거나 트럼프가 싫어서 투표한다는 식으로 흘렀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또는 민주당 후보의 아이덴티티나 정책 비전들이 그만큼 약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선에서 중요했던 게 민주주의 이슈였는데 이거 역시 트럼프 반대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미국 사람들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환경 문제에 반대로 가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제시했고 그게 당장의 에너지 가격을 낮춘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스트벨트 지역들 같은 경우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특히 셰일 오일 가스 같은 거 생산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나쁜 그런 정책들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처음에 반대했다가 급하니까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대승을 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던 젊은 층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투표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안 된다는 것만 기대고 민주주의 위협이라는 것에서만 기대했지 구체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자기들의 색깔도 보여주지 못했고 환경 문제, 미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사람들의 열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뜨거운 선거 전략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번 트럼프의 대승은 트럼프 선거 전략이 이른바 먹사이즘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국민들을 기망하는 전략들이 일부 먹혔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먹힐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의 경제정책에서 기본 기조나 또는 환경 문제나 미래 문제에 대한 비전 제시, 그래서 젊은 층과 보다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현실 정치를 보더라도 현재 한국의 더불어민주당도 어떻게 보면은 빌 클린턴 오바마 시대의 미국의 민주당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먹사이즘을 주장하면서 트럼프가 먹사이즘으로 이겼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인 것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그래서 지지하는 것만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나가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다면 이번 미국 대선과 같은 그런 결과가 한국에서 되풀이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미래 비전에 대한 경쟁이어야 되지, 누가 돼야 된다, 누가 되지 않아야 된다, 또는 먹사이즘 같이 눈앞에 있는 사탕 발림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캠페인 이슈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도 남은 2년 동안에 단기적이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런 경쟁에 매몰될 것이냐, 누가 되면 안 된다, 누가 싫어서 안 된다라는 식의 비전 없는 인물 경쟁 또는 서로를 악마하는 그런 정쟁으로 매몰될 것이냐, 아니면 미래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비전을 경쟁하는 그런 정치로 가느냐,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영의 경제브릿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